3월 FOMC에서 또 경제 전망하고 뭐 점도표 찍고 그러거든요. 그때 되면 많이 달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리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저는 트럼프를 찍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관세 그렇게 부과하고 물가가 오르면은 다음 2년 후에 하원 선거에서 전 공화당 참패하리라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올 연초에 조금 맛만 보고 있습니다만 2분기 이후 외국인들이 사면서 원화 가치 저평가, 코스피 저평가가 회수된 국면이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 관련 종사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반도체 네트워크가 대만 있고 인도 있고 미국이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끼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져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가장 가깝게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게 나타났잖아요.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 예, 지금 미국 경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빨간색이 제가 미국 잠재 GDP라고 추정한 건데, 이게 그냥 성장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제라는 거는 이 성장 능력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하로 성장하는데요. 2022년 2분기 이때 코로나로 급격하게 경기 침체에 갔었죠. 그러나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돼 가지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능력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GDP하고 잠재 GDP 차이를 아웃백 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 플러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실제보다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능력보다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좋느냐? 미국 GDP의 69%가 소비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아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미국 경제에서 특이한 거는요, 이 소비가 늘어나면 자기들이 생산해가지고 좀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산은 거의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생산 별로 안 하고 이렇게 소비만 많이 늘어나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가소비하고 미국 무역 적자가 늘어나면서 대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거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고용 정말 좋죠. 근데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에 빠지니까요, 2020년 3, 4월 달에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두 달 사이에 2,189만 명 줄여버립니다. 그 이전에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리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니까 2,912만 명 일자리 이렇게 많이 늘립니다. 실업률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지금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소비가 감소하면요,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고용을 이렇게 너무 많이 늘려놨구나, 갑자기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이고 고용이 지난 12월 달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질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최근에 보면은 풀타임 고용 비중은 줄이고 있고요, 파트타임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면은 기업들이 풀타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많이 뽑는 거죠. 그만큼 기업들이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분모에 15세 이상 인구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분자에 고용이 들어가는데요, 이 고용률이 지금 한 62.5%밖에 안 됩니다. 2008년에 66%나 됐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과거보다 일을 덜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측면 하나는 이 평균 실업 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실업을 당하면은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90년 이후로 장기 평균이 21.5주 이 정도 지나면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12월 통계 보니까 23.7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실업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이 평균 실업주가 늘어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왜 없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업률이 아직도 낮지만은 12개월 이동 평균이 올라가고 나서 시차냈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용이 좋지만은 뭐 이런 거 고용 두 가지 지표 보면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어떤 소비 중심의 경제 성장이란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긴 했었는데 이제 고용에 대한 질이 나빠지고 여기에 물가만 탁 한번 튀어주면 여기서 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유지의 말씀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물가 얘기를 아니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얘기하기 전에 그때그때 시장별로 굿디스 굿일 때가 있고 굿디스 배실 때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미국 경제 좋으니까 그냥 굴러가지 않겠냐, 기업들의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연준의 스탠스 변화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교수님께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방점 두고 계세요? 저는 연준이 그 9월 FMC하고 12월 FMC 보면 3개월 사이에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 FMC에서는 뭐 경제 성장을 물가 상승률 별로 올해 안 좋게 전망하고 올해 금리를 한 4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는데 12월 들어가니까 현재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요. 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올렸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렸고 실업률 낮췄죠. 네. 그러면서 경기를 그렇게 좋게 판단하고 금리 인하 횟수도 속도도 뭐 2차례 정도로 많이 줄였는데요. 저는 올 3월 FMC에서 또 경제 전망하고 뭐 점도표 찍고 그러거든요. 그때 되면 많이 달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되면은 저는 모든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전망했던 그런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 상반기까지는 저는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는데 소비 증가세 둔화되고 뭐 실업률 올라가고 아마 고용도 많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위축되니까 아마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까지는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CPI 조금만 높게 나와도 시장 마치 부러질 것처럼 분위기 몰아가는데 그러면 그건 좀 반대로 전망하고 계신 거네요? 부러지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계속 그 미국 주가가 너무 가대평가됐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좋다는 거는 뭐 경제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 오른다고 주가가 떨어진 거는 그만큼 주가가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다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실러 PER 보면요. 최근에 37배입니다. 장기 평균이 17배고요. 그 다음에 S&P 500 배당 수익률이 지난 주말 보니까 1.24% 정도 됩니다. 장기 평균이 4.2%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배당금을 줄인 건 아니죠. 배당금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주가가 분모에 있는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명목 GDP로 S&P 500을 평가합니다만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8% 정도 가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대평가된 상태에서 경기는 좋다지만 금리가 좀 오르니까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조그만 충격에서도 주가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아마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조금씩 좀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트럼프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뭐 이민 억제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지금으로서는 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정책들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교수님의 그 전망 자료에 어느 정도로 넣어서 대입을 해야 될까 이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세를 이제 얼마나 부과할지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뭐 주요 그 수입 상품의 20% 중국산한테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물가 오르니까 요새 나온 이야기는 단계적으로 차등해서 차등해서 5% 10% 포인트 그리고 협상에 가면서 인상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그렇게 관세 저는 많이 부과하지 못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월 2에서 5%씩 점진적으로 부과하겠다. 이것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뭐 그 정도는 처음에는 하겠죠. 근데 처음에 하는데 사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선거에서 지원했던 사람들을 찍어줬던 사람들이 일부 중산층인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왜 트럼프를 찍어줬겠느냐. 예, 미국의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이요.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예, 그리고 2023년에 늘었는데도 아직도 2019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차별화 때문에 상위 10%만 많이 가져가고 중간 가구는 소득이 별로 안 늘었는데 물가마저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미국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저는 트럼프를 찍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관세 그렇게 부과하고 물가 오르면은 다음 2년 후에 하원 선거에서 저는 공화당 참패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난 그 트럼프 일기 때 중국하고 무역전쟁, 관세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그 이전보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거는 월마트에 진열된 많은 거 중국산을 미국에서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적절하게 조절하리라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요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뭐 관세 가지고 무역 적자 해결할 수 없다. 예, 결국 말을 하고 협약, 한일 협약을 맺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2주 전에 전미 경제학회라고 미국에서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좀 미국 경제, 세계 경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부 경제학자들이 예, 결국은 관세 부과하다가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예, 그렇게 환율 조정할 수밖에 없다. 달러 약세 유도하고 예를 들어서 저 85년 9월에 플라자 협의라고 있었는데요. 예, 그때 달러 약세 유도하고 엔이나 마르카 강세 유도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마 내일 한 신문에서 예, 그런 기사를 뭐 세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 보도가 될 겁니다. 한번 예, 그 신문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신문을 쓴 논설위원하고 같이 그 점심을 먹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고해 주시는 거군요. 교수님의 한번 의견도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아, 그건 아니고 교수님의 의견을 주신 건 아니고요. 아, 쟤는 이미 그 신문에다가 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칼럼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관세 때문에 수입 물가 높아져서 오히려 미국 자국 내에서 소비가 주춤해지면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또 소비 감소로 인한 또 경제 그렇죠. 침체가 예. 나올 수 있으니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 관세 정책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세게 하진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예,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지금으로서 어쨌거나 계속 달러 강세, 달러 인덱스는 110 가리키고 있고 물가는 오르는 상태에서 국채 금리도 이제 4.8까지 가 있는데 저 출연하는 모든 출연자분들께 공통 질문이거든요. 네.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이거는. 그럼 네. 이걸 어떻게 돌릴까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는 경제라는 거는요, 방향은 사이클은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 정도만 조절할 뿐이지. 네. 예, 저는 2분기 가면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다. 예, 그러면은 미국 금리 떨어지고 달러 약세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좀 그걸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소비가 줄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떤 돈을 가지고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국민들은? 예, 그동안 저 2020년에 네. 미국 정부가 가계한테 돈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예, 그 돈으로 많이 썼고요. 예, 그 다음에 고용이 좋았었죠. 예, 고용이 좋으니까 실업률이 뭐저 한때 3.4%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일자리가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예, 돈을 많이 쓸 수가 있었죠.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예, 오히려 미국의 저축률이 조금 올라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동안 너무 돈을 많이 써서 미래가 불안하니까 다시 저축을 올리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의 일부 소비자들이 소비를 지금 앞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가 대통령 2기 접어들고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미리서 트럼프 되기 전에 소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럼 미리서 사나 버렸으면 트럼프 되고 나서는 안 사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소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들이나 주요 포인트들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설명을 쫙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제 교수님 요즘에 올라오는 영상들이나 그걸 계속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보다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더 강하게 좀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포인트에서 그 결론이 나왔을지도 좀 궁금해서요. 예, 우선 이 그림을 보면요. 네. 밑에가 작년 주요 주가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입니다. 나스닥이 28.6% 1등이었고요. 우리 코스닥이 마이너스 21.7%로 최하위였죠. 그리고 코스피도 최하위권이고요. 근데 이게 어제까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네. 작년에 꼴등했던 우리 코스닥이 1등이고요. 코스피가 2등입니다. 네. 저는 올해 내내 이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예. 제가 이런 모습이라고 보는 거는 미국 주가는 지나치게 아까 가대평가됐다. 예, 그러나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요. 명목 GDP에 비해서 제가 주가를 평가하는 한 26%. 예, 그 다음에 M2 강의 통화 지표에서 18%. 그 다음에 월별로 보는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3%. 우리나라 주가가 저는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화 가치도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예, 그래서 원화 가치도 저평가, 코스피도 저평가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지금 올 연초에 조금 지금 맛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마 2분기 이후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사면서 원화 가치 저평가, 코스피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이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저평가 매력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올해 들어서는 코스피 코스닥 수익률이 좋은 거는 인정. 그런데 사실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저평가 매력이란 게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 상승시킬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이제 필요해지는 건데 그 플러스 알파는 어디에서 올 거라고 보십니까? 섹터에 대한 질문도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명목 GDP에서 한 25%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25%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그렇죠. 것인가. 예.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조금 많이 둔화될 거예요. 예, 제가 우리나라 명목 잠재 GDP 성장률 보면은 추정에 한 3.8% 나옵니다. 네. 그럼 코스피는 그것보다 1%포인트 이상 좀 오르거든요. 장기 평균이. 예, 그러면 코스피 수익률은 25% 오르고 난 다음에 매년 한 5% 정도는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미국 주가는 아까 지나치게 저평가됐고요. 미국 주가가 지난 거 10년 연평균 S&P 500 상승률이 연평균 12%입니다. 예, 그런데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요. 연평균 상승률 1%예요.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그 10년 미국 S&P 500 연평균 상승률이 3% 정도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예, 그만큼 미국 주가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 매수를 해볼 만한 쪽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섹터일까요, 교수님? 예,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때 네.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주식에 관심을 갖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수출 보고 업종별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데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반도체 수출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 선박이 늘어났어요. 네. 자동차 비중도 줄어들고 있죠. 예, 그런데 올해도 저는 반도체 비중은 더 늘어나리라 보고 있고 선박 비중은 늘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그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아직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그 반도체인데요. 예, 반도체 수출이 올해 전체 수출 증가율 한 1.5% 정도 증가하리라고 보는데요. 예, 반도체는 올해 그래도 한 8% 이 정도 수출 증가율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랄지 이걸 떨치고서라도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SK하이닉스 쪽은 솔직히 걱정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HBM 쪽으로는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고 이번 CES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삼성전자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에 또 통해서 또 들어보면 네. 그래도 좀 안에서 다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더라라는 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어떤
수율 문제도 있고 그 다음 뭐 브로드컴이나 뭐 관련한 뉴스들이 있어도 그렇게 잘 못 뛰고 있다. 한번 뒤처지면 야, 이거 따라잡을 수 있겠냐라는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삼성전자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삼성전자 주식 보면 답답하죠, 사실. 예. 뭐 삼성전자가 뭐 파운드리에서는 TSMC한테 밀리고 HBM은 또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예, 또 레거시 반도체는 중국한테 지금 맞습니다. 많이 뒤따라잡히고. 예, 그리고 제가 뭐 작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방송에서 그 삼무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삼성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예, 사실 저는 그 작년 초에 그 삼성전자 강의 갔다가 강의 끝내고 그 몇 직원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삼무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무원이 뭐냐 그러니까 삼성 공무원. 예, 그만큼 창의적인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줄였었어요. 아직도 그런 문화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과거 보면은 뭐 저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예, 그리고 애니컬 불량품 나왔을 때 다 태워버려라. 예, 예, 그런 개혁이 한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개혁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반도체 관련 뭐 종사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반도체 네트워크가 대만 있고 인도 있고 미국이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끼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거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져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삼성전자가 따라잡기는 어느 정도 잘 합니다. 그래서 올해 따라잡기 어느 정도 하는지 그것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어떤 혁신으로 뭔가 승부를 보려는 게 아니라 자꾸 재무 쪽에서 돈 아껴가지고 실적 잘 나오게 하려고 막 그런 압박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삼성전자가 치고 못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성과급 뉴스 항상 매년 초면 나오잖아요. SK하이닉스가 성과급 워낙 많이 이번에 받아가다 보니까 네. 뭐 인력 유출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누가 삼성전자 잊고 싶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그래도 기대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예. 근데 어떻든 PBR 보면은 지금 1배 좀 미만이지 않습니까? 네. 최근 10년 평균이 한 1.4 정도 되더라고요. 뭐 저는 1.4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1.2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조선 쪽은 교수님께서 작년에도 내내 강조를 하셨던 섹터고 또 반도체 쪽도 오늘 의견을 주셨는데 그 외에 혹시 주목하고 계신 섹터가 있을까요? 예, 저는 뭐 통신 서비스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 한국은행이나 기재부 전망한 거 보면은 작년보다 올 경제 성장률은 낮아져요. 예, 그런데 작년보다 GDP 구성 요소 보면은 올라간 게 소비입니다. 작년에 소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이 작년보다 떨어지지만은 수출은 성장 기여도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내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올해는 우리 경제가 내수 중심의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걸 내수를 나타내는 게 대표적으로 통신 저는 서비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주가가 뭐 추세적으로 뭐 상승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소한 뭐 저는 상반기까지는 뭐 일정한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럴 때는 뭐 통신 서비스가 제일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통신 회사들이 최근에 보니까 통신 기술하고 AI하고 접목시켜 가지고 네. 많은 거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거를 최근에 제가 강의 가면서 최근에 강의 갔다 왔는데요. 그걸 보면서 야, 통신 서비스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GA랄지 아니면 앞으로의 인프라에 대해서 통신주 매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배당주로서도 매력이 있고 맞아요. 근데 또 따져보면 대표적인 배당주 안에서 금리 인하기에 이수혜를 그대로 받아갈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금융업 쪽은 금리 인하되면 약간 주춤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금리 인하기에 통신 서비스업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통신업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매수를 하느냐는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를 가기를 한번 기원을 해보겠고,
시간이 많이 됐나요? 제가 귀에 꽂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희 시간이 거의 마무리 시점이긴 한데요. 아.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네. 자산 배분 측면에서 예.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올해는 올해?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을 좀 많이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그동안 제가 채권 사시라고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런데 채권 금리가 아까 기준금리 2.2% 시대를 미리서 반영해버린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떨어질 텐데요. 올해는 채권 투자해가지고 시세 차익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권은 저는 중립쯤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가장 저평가된 게 저는 국내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 주식 중심으로 좀 비중을 늘려가지고 올해 그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주식 위주로 비중을 늘리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과 일부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